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태블릿 PC로 뭔가 이렇게 기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김인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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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토요일 날도 비 내리고 일요일 날도 비 내렸죠. 비가 왔죠. 네. 그냥 이렇게 무덤덤해? 그렇지. 뭐 하기야 뭐 티지. 그렇지. 비가 와서 눈물이 나셨나요? 아니, 비와 함께 흐르는 나의 눈물 한 방울 또르르 뭐 이렇게. 예전에 비 오면 네. 막 집이 물에 잠기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문득 나가지고요. 비가 와서 하수가 그렇죠. 역류해서 하수관 역류와 그다음에 한때는 비가 오면 빗물이 벽을 타고 그냥 들어오는 때도 있었고, 그래서 비만 오면 집이 이제 전기가 끊겨 누전이 돼가지고. 그 반지하도 아닌데 네. 예전에 나 반지하 살 때 그때는 네. 진짜 비 오면은 물 넘쳐 들어올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젊은 시절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이제는 뭐 위로 올라가서 이제는 그 집에 살지 않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티도 티 나름이야. 지하에 살면은 티도 그렇게 걱정하면서 막 전전긍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 올 때도. 그 F하고 T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하에 사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은 아니지. 벗어났지. 근데 3층에 사는데 비가 오면 하수가 3층까지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 와. 그러니까 빗물이 막 빠져나가는데 집에서 하수를 버리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질 못하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2번이나 경험했어요. 3층까지? 더 부실하게 진 집이라서.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위치만 안 좋으면 뭐해? 집이 안 좋은데. 얼마나 후회했는데. 그 주소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곳에 위치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집이 참 문제가 있네요. 원래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기와촌 옆에 초가집도 붙어서 사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 어차피 다 빚쟁이들입니다. 그래. 저는 전세자금 대출.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글쎄요, 다른 얘기는 그러네요 좀. 네. 그래.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여튼 자, 우리 주말 사이에 뭐 비만 내린 건 아니고 주말 바로 들어서기 직접 주말이죠. 주말 사이 비 올 때 뭐한 짓이야 잊어버릴까 생각하니까. 지금 그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이 어쩌면 이렇게 짠 듯이 시간을 이렇게 쪼르륵 붙여서 1시간 단위로 출마 선언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 있었던 거죠.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딱 맞춘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오로지 한동훈을 위하여, 아니면 한동훈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런 모양새처럼 돼버렸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공지를 한동훈 제일 먼저 냈거든. 장소하고 시간을. 그랬더니 그 앞뒤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출마 선언 장소하고 시간을 맞춘 거는, 그거는 이거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의도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트로 묶여가지고 나오니까 보도가.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이 뭐라고 반박했다. 요 구도기 때문에 지금 네. 요 구도가 오늘 신문을 딱 봐도 요 구도가 굉장히 딱 각인이 됐다라는 거는 맞아요. 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윈윈이 아닌가. 네. 윈윈. 네. 한 위원장은 좀 불편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한동훈하고 극적인 대비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위원장이 원래 우리가 미리 한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답니다, 이렇게 소식 전해드릴 때 최유병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얘기를 한동훈 측근이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하긴 했대. 그렇죠. 네. 근데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약간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문들이 기본 틀 안에 해석한 걸 보면은 약간 각세운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는 하긴 했더라고요.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요런 내용들, 요 기본적인 틀거리 안에서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저희가 신문 일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가르마를 한번 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왜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냐? 많이 늙었나 봐요. 네.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봐요. 아, 한겨레 신문이 왜 지면 보기를 안 올려가지고 지금 나름 깨끗하게 올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한겨레 지금 지면 보기 좀 올려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지면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업데이트를 안 해서 직접 신문을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한겨레가 늙어버렸어요. 네. 근데 한겨레 신문 일면에 저렇게 나왔죠. 최상병 특검법 내겠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코멘트를 딱 머리에다 올려서 용산의 각세훈 한동훈 이렇게 일면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신문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저렇게 사진까지 저렇게 나란히 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이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비 효과를 노렸다고 했잖아요. 나경원 당정 동행 원 용산 신뢰 이렇게 완전 극적으로 딱 대비하게 각을 세운 쪽과 난 동행한다고 했어. 적당히 동행하는 거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난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이고 원희룡 전 장관은 나는 완전 당정일처야 용산을 신뢰해 이런 식으로 달았다. 그러니까 세 명이 좀 다른 3인 3색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보수 신문 용산신문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어디 갔니? 조선일보 한동훈 기사 어디 갔니? 저 있다. 저 아래에 저렇게. 외롭네요. 네, 기사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외로운 거지. 대표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아마 저거 유심히 안 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일면 이렇게 넘겼을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여. 안 보이게 저렇게 조선일보를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중앙면을 보여드리면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문들의 색채나 그 어떤 논조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난다. 딱 일면만 보여줘도 아마 구독자님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뭐랄까요? 보수신문들은 적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분석할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언론은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구도라든가 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한 신문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의 경우엔 이걸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을 나와서 했다 구도가 이렇다 정도에만 머물렀고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뭐 좀 밍숭맹숭해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은 되기 싫어. 약간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저기 평상시에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중하지 않게도 막 보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또 팔면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속내가 드러나잖아요. 네, 비아냥대는 코너. 근데 여기 보면은 한동훈 당대표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이렇게 돼 있고 네. 수세 국면 정면 돌파, 용산과 정면 충돌, 물음표를 다 달아놨어. 네. 수세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걸까요? 용산과 정면 충돌하겠다는 걸까요? 우린 모르네요. 모르네요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저게 약간 기술적인 테크닉을 집어넣었을까? 아니면 진짜 진심일까? 요게 아주 확인이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단에 맞춰야 될까? 아직은 우리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네요.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럼 중앙은 뭐야? 중앙일보는 눈치가 없는 거지? 글쎄 여기는 약간 양다리 전략인 것 같아요. 양다리 전략? 네. 한동훈한테도 걸치고 용산에도 걸치고 한동훈에도 좀 나름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는 마음? 약간 뉘앙스가 네, 중앙일보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네. 용산이 불편해한다. 라는 거를 오늘 거의 유일하게 실은 신문이고. 맞아요. 대통령실 반응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유일하게 중앙일보만 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편해한다는 것의 그 워딩도 네. 사실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워딩이 있는데 한 4, 5면 일단 보여주십시오. 딱 펼친 면으로 제가 양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왼쪽에 사면이고요. 윤정부 성공을 윤상현 야당 5회 꺾은 후보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간에 나경원, 원희룡의 얘기, 그 다음에 윤상현
뭔가 이렇게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 원희룡은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이 뭐라고 하냐 멸사봉공을 하겠다 그래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윤상현은 야당하고 싸움을 내가 잘하는 후보입니다 이렇게 과시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일부러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얘기가 없어요. 오른쪽에는 대통령하고 나는 공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각을 딱 세웠다. 그랬더니 용산에서 반응하길 야당식 정치하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오면도 사오면이지만 특히 이렇게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중앙일보는 굉장히 중시해서 봤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에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요. 익명을 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네.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도 여당 대표는 내부 총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내부 총질 저 이준석한테 썼던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요. 무서운 단어. 내부 총질보다는 국정 운영의 공동체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네. 친윤계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한 친윤계 의원 한 전 위원장의 본질과 속마음이 드러났다. 유승민 전 의원보다 더 나쁘다. 유승민보다도 더 나쁘다 한동훈이. 그건 거의 끝이야. 그리고 이런 대목도 이게 인터넷판에만 있는지 지면에도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네, 뭐요? 보수 진영 패널 사이에서는 좌파들에게 놀아가기로 작심했나 진짜 답이 없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진영 패널들 사이에서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전혁 전 의원이야. 그렇죠. 괄호 열고 전용욱 전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에는 보수 진영 패널 사이에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들에게 놀아나기로 작심했나? 네. 전혁 의원은 아직 가실 때 안 됐나? 가끔씩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보니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후에 그러니까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찰과 각오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천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당협위원장,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협위원장이고요. 성찰과 각오는 조금 더 윤 대통령한테 근접해 있는 쪽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찰과 각오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을 했다 그래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또 나왔어.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네. 정확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뭘 하겠다고 한 건지를 이 시점에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러느냐, 이런 분위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대통령실에서 유승민 전 의원보다 아니다. 친윤계에서 유승민 전 의원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한 얘기를 요약을 하면은 네.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대법원장 등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식의 특검법을 여당이 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여당도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특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된다. 과거에 이명박 이 특검, 그러니까 이게 BBK 특검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비판 여론이 나온다라고 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 모든 사람이 비판을 하는데 이 당권 주자들이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일단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고 결과에 미진함이 있으면 최상병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 입장을 짓밟고 내부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교란이자 자충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정국으로 가고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는 네. 제가 민주당의 안을 받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지금 야당이 추진 중인 안은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문제점이 너무 많다. 민주당이 실제로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런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헷갈리다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각 세웠다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찬성이란 얘기야. 반대란 얘기야.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반대고 이것은 악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 주장은.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도 얘기하고 대통령실 얘기하고 여권도 다 얘기했던 게 특검 추천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 원래 발의가 됐던,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법 안에 보면 특검 추천권을,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2명을 그중에 선택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면 그럼 대통령이 그중에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또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 단체인 야6당이 합의 1명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여야 합의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뭐 입장을 밝힌 건데 법사위 지금 통과가 되긴 된 거죠. 요 내용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갑자기 BBK 특검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야당은 추천할 거는 아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법은 지금 말씀드린 요 맥락대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은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야당이 이걸 받을까? 받을까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후 국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어쨌든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후 국민들이 쭉 있는데 그 국면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게 되느냐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늘 보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용산과 각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용산과 각을 세운 거냐 아니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주장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리송하긴 한데 이게 말장난한 것 같아라고 의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아까 그래서 조선하고 동아는 조금 더 지켜볼 거야. 그렇죠. 속내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약간 각세운 것 같기도 해. 근데 며칠 내로 다 보이겠지? 이런 좀 그런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도 일면에서 별로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고요. 종합면도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조선일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오면 한번 보십시오. 한 특검론에 나 순진한 발상 원 순서 틀려 윤 야 후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 보도 색깔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목에는 저렇게 각을 세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기사 내용에 보면은 그냥 서로 간에 쭉 이렇게 얘기했어 수준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면 특검 얘기하면은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맞다. 김건희 그렇죠. 특검. 그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지금 수준에서는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자기가 대표가 되면 바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추천하겠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실에 내가 바로 얘기하겠다. 강력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 저 기사에 요런 공방들 앞서 쭉 말씀드린 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뭐라고 했는지 등등의 이런 걸 쭉 써놓긴 했지만 네. 별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의 색깔은 없어요. 근데 주목이 되는 건
일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특검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발의할 거야. 그것은 필요해라고 얘기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그맣게 썼는데 막 넘겨가지고 이게 무슨 소식이야를 딱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면요. 한 특검론에 반박을 쭉 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목은. 그치.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얘기는 조그맣게 쓴 다음에 반박을 막 당하는 얘기를 제목에다가 이렇게 쭉 써놨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조선일보의 스탠스 자체는 지금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에서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 저걸 봐도. 차기 당대표 후보들 4명이잖아요. 4명인데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몰라. 근데 이전 같았으면은 그냥 어디 하냐. 한동훈은 그냥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한동훈 거 확 키웠을 거야. 그렇죠. 대문짝만하게 한동훈 특검 그렇지. 필요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일면 머리에다 막 올리고 네. 난리쳤을 거야. 그렇죠. 어디 하나 안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지금 요 구도가 되면 요 기사들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겨레 기사의 경우에는 네.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 후원으로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그렇죠. 친윤계는 2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 원, 윤 후보의 비한연대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다른 이제 한국일보 기사의 경우에는 이게 당내에서 각 후보들이 사안별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당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80%로 높은 상황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네. 특히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치르는 결선 투표자가 남아있는 만큼 결과는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 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동훈 대세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거뜬히 과반을 넘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나머지 후보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도 보면요. 꼼꼼히 읽다 보면은 한동훈이 계속 궁지에 몰리는 게 느껴져. 기사를 이렇게 쫙 보면은. 왜냐하면 한동훈이 일종의 이제 여당표 특검을 역제안하고 나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공격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공격했죠. 원희룡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원팀이 되어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 윤 정부 우리가 성공시켜야 새 집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은 거기에 반박을 한다고 뭐 나름 하지만 결국은 3대1 구도 안에서 계속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기사를 써놨어요. 요게 보수신문들의 어떤 그 아주 복잡한 속내자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오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해요. 양쪽으로 끼었어. 나 미숙한 정치 안 돼. 그 다음에 한 수평적 당정 관계로 원 레드팀 만들 것. 한동훈이 양쪽에 끼었네.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스탠스가 뭐냐.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 밝힌 거는 다른 당권 주자의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네. 이런 얘기를 뒷받침을 하는데 이거 매우 용산이 불편해하는 얘기야. 그렇죠. 국민 눈높이 이런 표현이나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건 오로지 국민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난번에 페이스북 글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가만두고 볼 것이냐. 근데 사실은 어제 대통령실은 좀 표정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네, 맞아요.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느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가해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후보들 간에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충실하게 따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표정 관리한 거고 아까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속마음은 부글부글 그러면서 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유승민보다도 나빠. 이러고 있다 지금. 네. 큰일 난다 이거.
다시 한번 대통령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하다. 여당 대표는 내부 총질보다는 국정 운영에 공동체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요게 만약에 대통령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거라면 한동훈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더라도 늘 어렵고 위험한 게 왜냐하면 최고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러닝메이트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근데 사실 최고위와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러닝메이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윤계 후보가 누구냐, 또 친한계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지만 대놓고 어느 대표 후보가 러닝메이트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대표 뭐 사무총장 뭐 이렇게 뽑는 뭐 그런 원내대표 사무총장 뭐 이렇게 꼽는 거면 몰라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뭐 이런 구도면 몰라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절실한 거죠. 왜냐면 이전에 당대표를 끌어내린 걸 눈으로 지켜봤잖아. 그쵸.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를 허수아비 만들고 그다음에 끌어내리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네. 선출직 최고위원, 가로열고 청년 포함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은 자기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 2명 이상의 동반 당선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박정훈 의원을 최고위원, 진종호 의원을 청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를 유도해가지고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1인 2표, 청년 최고위원은 1표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박정훈 이렇게 찍어주시고 진종호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친한 지도부를 구성을 해갖고 최대한 어쨌든 자기가 자기 위주의 지도부를 꾸렸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거를 막아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은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한다. 언급을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은 자꾸 전 의원이라고 그러네요.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은 러닝메이트 정치는 여의도 사투리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표정 관리를 하는데 다만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같이 또 호흡을 맞추는 최고위원 후보로 인요한 의원과 김민전 의원을 거론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원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은 친윤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친윤계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읽었는데. 그렇게 아마도 밀겠다라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장관이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21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김민전 의원하고 인요한 의원 등을 찾는 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는 등 김 의원과 인 의원 등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원장관이 용산의 마음은 나한테 있어. 이거 계속 가시하면서 지금 슬쩍슬쩍 계속 흘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어제 원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윤한테 한동훈이 전화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원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엘살바도르 대통령 특사단으로 갔다가 온 다음에 대통령 뭐 결과 보고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출마합니다라고 알리기 바로 전날에 만났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거 대통령 복심이 원장관한테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관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은 이미 다 다녀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방문에 식사까지 하고 갔다더라.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전화만 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한 전 위원장이 출마에 앞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원래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는데 정 실장이 대통령께 직접 전화하는 게 예의 아니냐라고 해서 한 전 위원장이 전화했더니 윤 대통령이 잘 해봐라 하고 끊었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말의 뉘앙스 그거잖아요. 저 대통령님, 선배님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설마. 대통령님 저 이번에 출마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윤 대통령이 연기 좀 해 빨리. 어떻게 했다고?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래 잘해봐라.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10초 통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초 통화. 아니 잘 해봐라는 너무 짧은데. 그래서 뭐 얘기 근데 이제 말하는 것도 한동훈 전 잘 해봐라 멍멍멍. 아니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가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걸 답을 합쳐서 합치면 10초 아니냐? 10초 통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냥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그냥 만약에 그런 정치인이면은 그런 정도로 저와 윤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야박한 사이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다른 기사 찾아보면 뭐라고 했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갖고 되겠습니까? 10초 동안은 10초는 아닙니다. 그걸 원장관이 얘기했다고? 아니 한동훈이 네, 10초가 10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어떻게 10초 동안 그 얘기를 하겠어요? 덕담 주고받겠어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20초인가? 그러니까 그럼 몇 초인데요? 그럼 15초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판단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짜잘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앞으로 이런 국면을 막 거치면서 이제 상당히 한계가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이렇게 가지고는 계속 말리는 거잖아. 원장관한테 말리는 거거든. 그리고 최상병 이 사건 문제가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청문회를 봐도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그렇게 무슨 뭐 특검이 필요한데 우리가 추천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될 만한 사안인지 아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평론가로서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추천권 얘기 이런 거는 지난 국회에서 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얘기할 것 같으면 지난 국회에서 지금의 야당들이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여당이 특검은 그러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받으면서 역제안을 딱 그렇죠. 던져버렸어야지. 그렇죠.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러저러한 것은 등등 하면서 이렇게 갔어야지 그때 했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지금 청문회 입법 청문회에서 드러난 거 이거 다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런 추천권 얘기나 하고 이런 게 먹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예민한 대목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함구하고 말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다 보였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입법 청문회 때 그 관련자들이 다 보여준 것이냐 다름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향신문 3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왠지 제일 의미심장한 대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다라고 경향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사 기록 회수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신범철 그 통화 내용이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8월 2일이잖아요. 8월 2일이고 8월 2일 날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윤 대통령이 그 예의 3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하나 끊어진 것까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어이가 없지만 끊어진 것까지 하면 2번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신범철 전 차관하고 또 대통령이 또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통화를 했고 그날 오후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수사기록 이첩한 거 다시 되가져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장관을 대신해서 신범철 차관이 사실상 국방부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왜냐면 이종섭 장관은 그 다음에 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그걸 얘기할 사람은 차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차관한테 얘기를 할 때 수사 보고 내용, 사건 이첩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거기 관여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날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질의의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분명히 신범철 전 차관이 지난해 국회에 나와서는 이종섭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 그 장관한테 확인했더니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 근데 이제 보니까 통화한 적 있지 않느냐. 통화를 막 하지 않았느냐. 네. 그때는 왜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냐. 근데 신범철 전 차관이 그때는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그냥 그렇게 답을 한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장관도 거짓말한 것 같아서 나도 거짓말했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질문한 취지는 수사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를 물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통화를 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수사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인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신범철 전 차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때도 차관이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았을 텐데 그때는 외압이 없었다는 취지로 통화를 장관하고 대통령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네.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관도 통화한 내용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범철 전 차관이 이렇게 막 표정을 막 이러더니 그건 회수와 관련된 거고요. 청기 눈을 띡 해버린 거야. 회수와 관련된 거고요.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나 국가안보실이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국방부하고 경찰로 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대통령하고 고리가 확인이 안 된 거야. 근데 신범철이 낼름 대통령하고 고리를 탁 하고 연결해 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진술인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신범철 전 차관은 그 전에 질문이 뭔가 그 이전에 이첩을 예를 들면 보류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외압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막 답을 하다가 이 다른 어떤 본인이 받은 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그 전에 이첩 보류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회수와 관련된 거였어요. 이렇게 아마 답을 이게 벼랑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물론 신범철 전 차관이 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다른 무슨 뭐 해명을 막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해명이고. 아니 근데 뭐 추가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상황은 했고. 이런 거야.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어우 그렇죠. 그런 얘기 놀라가지고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그게 나하고 통화한 얘기가 아니고 장관하고의 전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이 뭐 그런 얘기는 뭐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8월 2일 날 기록을 회수할 때 결국 대통령이 직접 뭔가 의사를 전달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첩을 이전에 보류한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첩하는 걸 보류시킨 단계. 이종섭 전 장관이 분명히 이첩하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 아니야 바꾼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7월 30일에 그 보고를 그쵸. 하고 그때 사인했는데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오전 11시쯤에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시해서 그 다음에 나 사인한 거 이거 다시 바꿀래? 그리고 또 엎었잖아. 자기가 사인한 거를. 그 단계에서 이제 이종섭과 신범철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를 따졌을 때는 이거는 많이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죄가 된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회수와 관련돼서는 근데 법에서는 법 쪽에 뭔가 법을 아시는 분들은 회수를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 넘어간 서류를 회수하도록 한 거는 그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훨씬 더 직권남용이 증명되기가 쉽다.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이 뭔가 관여했다가 되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범철 전 차관의 이 발언 때문에 더더욱 방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발언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매우 중요한 쓰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국방부 장관이 다 보고받고 승인을 했는데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7월 31일 날 다 예정해서 브리핑 자료까지 다 만들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계속 수사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브리핑 자료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때 이 내용을 보고받은 거지. 대통령 경로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김규환 사령관이 결정하면 왜냐하면은 군 경찰법 보면은 거기 안에는 지휘관이 할 수 있도록 그 지휘관이 수사단의 최고 책임자한테만 얘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검찰청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김규환 사령관이 어버더버하면서 못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런데 대통령의 경로가 가고 확 나온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수사자료 이첩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으로 간 거야. 근데 그러고 이틀을 묵힌 거야. 김기환도 이거 직권남용하니까 눈치 보다가 근데 그 사이에 해병대가 8월 2일 날 그냥 확 경북경찰청에 가다가 수사자료 이첩해버린 거야.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저도해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우즈벡으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추정했던 거지. 근데 신범철이가 그 이첩했던 거 갖고 와! 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잖아.
회수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지금. 회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직접 전화를 받은 신범철이. 그러면 직권남용죄 성립 여지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 거고 대통령이 그걸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걸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유재원 법무관리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 이런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는 얘기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전화를 했는데 이거 낯선 번호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경북경찰청에도 낯선 번호가 왔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했더니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인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와 경찰관 사전 기록 회수를 조율한 정황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임 전 비서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인데 임기훈 전 유재은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 회수를 사실상 중간에서 지시하고 조율한 사람이 유재은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서 한 사람이 국방부 사람이니까 국방부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알려줬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라는 얘기 뭐냐. 그러면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입장에서 경북경찰청이 우리가 유재은한테 전화할게요. 라는 얘기를 국가안보실에다가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왜 해줬겠습니까? 이미 용산에서 이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협의라든가 그게 압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뭔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이 알겠습니다. 그럼 유재은하고 통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유재은한테도 이 용산이 임기훈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니까 받아가지고 처리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용산이 개입한 거죠.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그러니까 파견된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이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사건 기록 이첩 회수 그 과정 전후로 여러 차례 통화한 흔적도 그러니까 그 통화 내역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로를 정확하게 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한다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을 통해서 그 경찰이 국수본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을 통해서 자 이거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가게 줘줘요 라고 했거나 가져간다고 하면은 넘겨줘요 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실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그 경북경찰청에 얘기를 했는지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통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거의 90%야.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에서 무슨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개통도 아닌데 경북경찰청이 국가안보실에서 전화했다고 그리고 낼름 가져가십시오 줄 수도 없어. 그럼 거기가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계통을 밟아 올라가려면 국수본을 통해서 가든가 올라가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어떻게 해서든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원하고 유재현하고 통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이에 국방부 쪽은 국방부 라인을 개통을 밟아 내려가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유재현을 타고 내려갔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유재현한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타고 올라오고 타고 내려가고 할 때 꼭지점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지점을 거쳐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보고받고 여기에 이렇게 지시하고 저기에 저렇게 지시하라는 거를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다 조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범철하고 통화할 때 임기훈하고도 대통령이 같이 통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 시점에서 비슷하게. 사실상 이 모든 조율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정황들이다. 이게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더 짙어진 건데? 근데 이걸 여당 추천 특검법으로 될까 이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오히려 야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이 돼서 더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더 공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러지 않아도 쓴 신문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청문회 증언과 침묵 같은 배우를 지목했다. 요 내용이 일면 기사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청문회를 지켜보니 이건 다 함구하고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함구하고 증언 선서 거부하고 하는 걸 보니 결국은 말하는 맥락을 보니까 그 배후엔 대통령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겨레 신문 3면이 그걸 쓰고 난 다음에 3면에는 또 이런 그 기사가 있어요. 지금 한겨레 신문이 오늘 지면 서비스가 안 돼서 저희가 못 보여드린 건데요. 공수처 박정원 보직해임 직권남용죄 성립되나 따져본다. 이게 3면에 들어가 있는 기사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직권남용죄 부분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가 진척이 돼가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통상 보직해임은 보직해임 심의위 의결이 필요한데 다만 중대한 군 기강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직에서 우선 해임한 뒤에 7일 내에 해임 심의위 의결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 대령은 후자의 절차를 밟아서 보직에서 먼저 해임이 됐고 엿새 뒤인 8일 열린 보직해임 심의위에서 해임안이 의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대한 군기관 문란, 도덕적 결함 이런 걸 따져봐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인사권 행사 전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럿이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면 이 사건 구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2013년에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서 노 아무개 국장하고 진 아무개 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들의 경질 인사가 됐는데 이 당시에 외견상 이거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박영수 특검에서는 이걸 범죄로 판단해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1, 2심에서는 직권남용하고 강요죄가 다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강요죄를 무죄로 받고 직권남용은 끝까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보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박정훈 대령 변호인 김기현 변호사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보직해임 권한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지만 그보다 윗선이 너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에 인사권과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직해임과 이권을 지시한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공수처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수첩을 꺼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압력을 가했고 유진용 장관이 그걸 막 폭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박영수 특검에서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니야? 강요하고 남용 혐의로, 직권 남용 혐의로.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가 내려가고 뭐 하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막, 물론 뭐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뭐 이것저것 다 넣었던 이유는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다는 거를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밑선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작업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이나 고심한 흔적들이 드러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사자들 간에 입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특검이 이 사건 확 해가지고 수사해서 입 못 맞추게 지금도 일부 안 맞는 게 나오잖아요. 입법청문회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차장변 특검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야당에서는 차장변 특검법 속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야당 차장병 특검법 속도, 여당 한동훈 변수 돌출. 이렇게 이제 그 기사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차장병 특검법 6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처리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오는 7월 4일까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차장변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7월 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6월 말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시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회의가 열리는 날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전대 기간 동안에 계속 이거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차장변 특검법 얘기 나오면 그럼 사실은 전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니까. 근데 여당의 전당대회는 7월 뭐 23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대선 투표 가면 그거보다 며칠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면은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이 건의를 하면 그럼 대통령이 뭐 늘 그렇듯이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의사가 있다고 이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이 그럼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어서 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난감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는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왜냐하면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부권 행사 해야 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저런 특검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런 특검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새로운 특검법을 우리 여당이 발의할게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잘린다. 그냥 말이 앙뚜아니더라니까 그러면. 근데 거부권 행사 찬성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겠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재표결 국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쪽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재표결을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방금 거부권 행사 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재표결 합시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재표결도 안 됩니다.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간에 그러면 유일한 가능성은 재표결에서 법안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수정안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이런 소중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자기의 주장에 그치는 거고 현실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화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표결 국면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은 대표가 되면 내가 발의하겠다라는 건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재표결 국면에서 어떻게 표결해야 되느냐에 딜레마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반대할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결국은 이 국면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결국 이게 만약에 뭐 민주당이 언제 표결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고 나서 늦춰버리면 어떻게 돼? 근데 7월 임시국회 또 열기는 어렵거든. 그렇죠. 그럼 8월로 넘어가서 8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뜬다. 안 된다. 왜냐하면 차장병 특검 차장병 일주기 전에 법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날 끝나는데 이거 어떤 수를 동원해야 되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가 뭔가
용산하고 이 문제를 고리로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견을 뭔가 이렇게 추동하는 어떤 그러한 단계로 당의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 일정만 안 되는 따져봐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민주당이 그 안에 균열을 내고 더 사실은 한 위원장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면은 오히려 사실은 전당대회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 들어가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시점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날 끝나지 않고 한 열흘 정도만 뒤로 밀렸어도 그런 전략이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 임시국회가 너무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도나기가 어렵잖아. 차상병 일주기가 7월 19일인가 그럴 텐데.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용하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난감한 게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여당의 원내 전략도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뭐 이런 대목도 있고 경향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동아일보 기사의 경우에는 여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한 사안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게 맞냐 틀리냐 쟁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맞다고 할 거잖아요. 다 맞다고 하겠지. 그렇죠. 맞다고 할 거지 않습니까? 쟁점이 이렇게 가면 사실은 변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요거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거죠.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맞네. 특검 필요 사안이라고 하는 건 맞네. 요 부분을 계속 공략하면서 개별 의원들한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여러모로 용산하고의 관계나 또 전당대회 득표 논리 때문에 어떻게 야당 걸 받자고 하면서 어떻게 대표가 되겠어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표결을 우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승부를 건다면 모를까? 이걸 해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본다면 모를까? 다른 이제 뾰족한 수는 어렵다 이게. 결국 국민 보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민당 아마 지도부 쪽에 누구 사람인 것 같은데 입법청문회 한 번 더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더 열면서 압박을 하든가 계속 뭔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가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나이바게 하지 말고 야당하고 싸우라고 막 저렇게 막 선동을 하는데 뒤에서 막 조장을 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후보라도 국민의힘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의원이 있겠어요. 그렇죠. 없어. 근데 입법청문회를 한 번 더 한다면 재밌는 건 상임위 구성에서는 이게 변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리가 안 들어가니까 야 이거 진짜 힘들더라. 그렇죠. 일단 들어가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 그 의원 중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주말에 그 채널A인가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입법청문회는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러면 원구성에는 합의를 안 하고 어떻게 입법청문회 들어가냐?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24일 의총을 예정하고 있는데 오늘이죠. 예정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겠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복귀파와 강경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파가 맞아요. 혼재돼 맞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없이 치러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등 계기로 복귀파 의견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최상병 청문회에서 여당이 아무 역할을 못하면서 민주당만 힘을 얻지 않았나. 이제는 국회에 들어갈 때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법사위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이 기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당은 느긋한 분위기다. 네, 느긋하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국회 내일까지 데드라인이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일이면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나머지 7개도 그냥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가져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야. 7월 4일 이전에 본회의 열리는 어느 날이든 통과시키면은 전당대회 와중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와야 돼.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재표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석 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 의원만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어. 아, 그렇죠.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들어와야 돼. 언제가 됐든 간에. 그렇죠. 내가 볼 땐 7월 임시국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되고 오늘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명분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들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죠 뭐 한번 오늘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회 복귀도 방탄 때문에 온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건 관심도 없잖아 사실은. 방탄 복귀. 와, 9시 31분 59초, 9시 32분 됐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짧게 하려고. 깔끔하게 수염도 닦았고 요즘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자, 오늘 9시 32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